오늘은 아도르노의 유명한 태제 Nach Auschwitz eingedigt zu schreiben ist barbarisch, 즉 아우슈비츠 이후의 시를 쓰는 것은 야만적이라는 태제를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은 이 바라문을 중심으로 그의 문학관과 역사관과 철학적 세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도르노는 전후 독일 사회에서 아직도 파시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중들의 계몽과 과거 청산을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르노가 이 아우슈비츠 이후의 시를 쓰는 것은 야만이라고 발언한 것인데요.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죠. 왜냐하면 이 발언은 홀로코스트 이후에 유대인 수용소의 참혹한 현실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금지로 읽혀졌을 뿐만 아니라 예술과 문화 전반에 대한 유죄 판결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발언은 이후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당시 시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 이후의 문화와 예술을 논할 때 이 태제는 빠짐없이 인용될 정도로 논쟁거리가 되었죠. 결국 1966년 아도르노는 자신의 저서 부정변증법의 마지막 장인 형이상학에 대한 명상들에서 처음으로 이 태제를 수정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Das Perenierende Leiden hat so viel Recht auf Ausdruck wie der gemachtet zu brillen. 즉 고문으로 인해서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은 이 지속적인 고통은 표현될 권리를 갖는다라고 조금 수정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르노가 아우슈비츠 이후 서정시를 야만이라고 규정했던 애초의 입장을 약간 바꾼 것이죠. 그래서 문학과 예술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아도르노가 자신의 발언이 일부분 잘못된 것이라는 암시를 하긴 했지만 그는 여전히 아우슈비츠 이후의 문학은 그 진정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도르노는 기본적으로 아우슈비츠 대학살이 일어난 사실 자체가 우리 인류가 그동안 쌓아온 철학과 문학, 예술, 그리고 다양한 실증주의적 학문이 인간의 정신을 새롭게 하는데 실패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즉 아우슈비츠는 인류 문화의 실패의 결과다 이렇게 단정한 것입니다. 이 같은 생각은 아도르노의 전체 철학을 관통하는 그의 질문이 바로 왜 인류는 진정한 인간적인 상태에 들어서기보다 새로운 형태의 야만 상태에 빠졌는가, 그리고 아직도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야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그의 질문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그는 아우슈비츠 이후의 문화가 모두 쓰레기라고 하면서 문화에 대한 아주 비관적인 진단을 내렸는데요. 이것은 예술은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문화와 영합하면서 이데올로기로 변질되고 문화는 대중에게 기분 전환과 값싼 위안을 제공하는 오락거리를 생산할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가 이미 이데올로기화 되었다라고 진단한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이데올로기화 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에 대한 진실성이나 진리를 위한 사유를 하지 않고 그것이 허위이든 사실이든 또 그것이 억지이든 상식이든 가리지 않고 자본 축적과 그 주의상스에 맡기만 한다면 대세를 무조건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아우슈비츠 이후에 나오는 서정시들도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이 없이 단지 허무주의적 고통의 감정만을 표현한다면 계몽의 야만을 저지하는데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아도르노는 부정의 사유를 주장했는데요. 인간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사태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과 직관을 하나의 개념으로 형성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데, 이 부정의 사유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주관적 개념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쉼없이 사유하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자기 반성을 거쳐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아도르노의 부정성은 비동일자에 대한 끊임없는 의식 혹은 그칠 줄 모르는 정신적 노동 그 자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유가 자신만의 입장과 개념을 견지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어떤 휴식도 거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반성이 없는 사유는 마치 나치의 친위대가 희생자들의 비명을 압도하기 위해서 즐겨 사용한 그 배경음악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글쓰기라고 하는 것,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유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지 어떤 감정의 폭발로만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아우슈비츠와 같은 수용소에서는 원래 약 500여 명의 유대인들을 단 1분 만에 죽일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우슈비츠는 인간의 생명을 최고의 효율성과 합리적 방식으로 앗아가는 수용소이죠. 다시 말하면 아우슈비츠는 극단적인 도구적 이성이 구체화된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친위대 자신이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당시 클래식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이용해서 한마디로 예술까지 죽임의 도구로 사용했던 절멸의 공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동일성 원리를 완전한 형태로 실현하고 유대인들에게 주온 글씨를 새김으로써 비동일자를 절멸하는 공간, 즉 동일시할 수 없는 가치들을 하나의 개념, 예를 들면 전체주의나 국가주의 아래 포섭하는 공간, 그리고 이성의 자기 비판이 완전히 정지된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감벤이라는 철학자는 이를 국가 권력이 법질서의 예외 상태를 법체계로 다시 만드는 과정이라고 했고, 한나 아렌트는 악이 일상화되는 과정으로 보았던 것이에요. 어쨌든 이 아도르노와 아감벤은 아우슈비츠가 우연의 사건이 아니고 누구나 유대인과 같은 호모 사케르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금융 자본 시대에도 아우슈비츠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이처럼 아감벤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든 시민들이 언제나 무젤만 혹은 호모사케르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모사케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강압적인 체제에 완전히 압도되고 노예화돼서 우리의 이성은 물론이고 자기의 본능적 감정까지 제거된 인간, 다시 말하면 무방비적 상태의 벌거벗은 생명, 즉 인신공양의 제물로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인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도르노도 마찬가지로 이 아우슈비츠 이후의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이 비상식적 폭력, 원시적 증오, 인간성의 말살, 반인륜적 범죄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는 문화적 전체주의가 보편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문화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술과 문학이 상품화됨에 따라서 겉으로 보면 다를지 몰라도 사실은 언제나 똑같은 반복에 지나지 않는 작품들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대중문학과 문화가 개인들의 비판적 사회 능력을 박탈해 버릴 것이라고 전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르노의 유명한 명제 아우슈비츠 위의 모든 문화가 쓰레기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생각하에서 말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문학도 과거의 유럽 낭만주의 시대의 서정시들처럼 이 막연한 문화, 막연한 정념, 그리고 월즈워즈가 말한 바와 같이 강력한 감정의 자발적인 범람,
다시 말하면 그저 감정적 아포리아에 빠지는 데 그친다면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서정시도 계몽의 야만으로 빠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예가 전체주의와 국가주의를 예찬하고 민중들을 단합시키는 서정시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르노는 도구적 이성이 팽배해 있는 이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바로 미학적 삶이 도구적 이성을 반성적 이성으로 만들어 그것이 작동하는 사회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과거 낭만주의적 서정시로는 새로운 야만을 저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의 대한문학으로서 부정의 사유와 비인칭적 글쓰기를 철저하게 지켰던 사무엘 베케트와 프란츠 카프카를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직접 경험한 파울 첼란, 죽음의 포가로 유명한 독일 시인이죠. 이 파울 첼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평론을 회피한 것입니다. 사실 첼란은 아우슈비츠 이후의 서정시에 대한 아도르노 편결에 반대했습니다. 첼란은 아도르노가 서정시를 마치 이성적이고 사변적으로만 보고 있다고 비평했던 것입니다. 아도르노는 아우슈비츠로 통칭되는 수용소를 직접적으로 겪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우슈비츠를 그저 개념적인 사유 방식으로 접근해서 구체적인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죠. 사실 아도르노와 첼란은 모두 나치의 유대인 박해의 피해자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아도르노는 당시 독일 사회에 동화된 반쪽짜리 유대인 가정 출신이었고 첼란은 수용소까지 갔다 살아남았지만 부모님은 모두 수용소에서 죽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아도르노는 아우슈비츠 이후에 시를 쓰는 것은 야만이라고 선언한 반면에 첼란은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여전히 부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살인자들의 언어이자 모국어인 독일어로 시를 써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이 아우슈비츠의 동일성의 사유와 고삐 풀린 낭만주의의 감성적인 아포리아 그리고 문화적 전체주의가 후기 자본주의 사회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우슈비츠 이후의 시를 쓰는 것은 야만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도르노 철학의 근본적인 모티브가 왜 인류는 진정한 인간 상태로 들어가지 않고 새로운 야만 상태에 빠지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그가 왜 이런 말을 했는가를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 처음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아우슈비츠 이후의 서정시를 쓰는 것은 야만이라는 이 아도르노의 발언 이후에 많은 시인들과 작가들이 반발에 부딪혔고 1966년 부정변증법에서 수정했다는 것을 참고하면서 이 태제를 이해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